이 주어진 답지 5개가 회계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그렇죠. 주어진 사건이 주어진 사건으로 인해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봅시다. 거래처에 상품 30만 원을 주문했죠. 주문했다고 해서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요. 상품이 증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급여 100만 원을 약속하고 신입사원 채용했어요. 자, 요거 여러분 제가 요 답지를 구성하면서 제가 이 답지를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설명이 들어갈 게 있어요. 자, 신입사원 채용했으니까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신입사원 인적 자원이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 자산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자, 이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분명히 인적 자원의 증가죠. 즉 자산의 증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계 거래이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 회계 거래로 인식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하는 게 회계 거래로 보는 거 맞는데 그 증가 감소가 숫자로 즉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즉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증가 감소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네, 회계 거래가 맞지만 인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증가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답지 3번 볼게요. 사무실 임차 계약, 계약이죠. 그렇죠? 아직 돈 나간 것도 아니고 뭔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주문 계약이 들어가면 그렇죠? 회계 거래가 아닌 거죠. 자, 투자 목적으로 복덕방에 100만 원의 임야, 땅이죠. 구입을 의뢰했대요. 의뢰. 아직 의뢰일 뿐이지 뭔가 토지 구입된 것도 아니고 돈 나간 것도 아니죠.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5번. 그렇죠. 상품이 홀라당 불타버렸죠. 50만 원 금액으로 측정되고요. 그 금액, 소실된 금액만큼이. 따라서 뭡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리로 보지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리로 보는 게 되겠죠. 답지 5번이 회계 거리로 보는 사건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르나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괜찮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상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혹시나 또 염려가 돼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뭐 주문 계약 들어가면 또 무조건 회계 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상품 30만 원 주문과 동시에 계약금 3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이 사건 회계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회계 거래죠. 현금이란 자산이 나갔잖아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3만 원만큼. 따라서 답은 회계 거래가 맞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돈을 빌리는 걸 차입한다 그래요.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한다 그래요. 차입과 대여. 자, 그러면 땡땡주 입장에서 보면 세모세모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여러분 여기서 단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 차입이란 건 뭐냐면요. 단기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란 뭐냐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 빌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다시 여기서 말하는 단기의 판단 기준은요. 12월 31일, 즉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날 기준 1년 이내 어떻게 돼요? 갚아야 할, 빌린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땡땡주는 세모세모 은행으로부터 12월 30일 기준입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돈을 빌렸고요. 돈을 빌렸으니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걸 우리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단기라는 말, 단기 이자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래가 맞나요? 지금 은행으로부터 과거 언젠가 돈을 빌렸죠. 그리고 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자를 지불한다는 얘기는요. 기간 동안에 빌린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지금 그 기간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 거죠. 즉 이자 비용은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출,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 뭡니까? 예. 이자 비용이 발생했고 금액은 얼마? 5천 원만큼. 동시에 그만큼 뭡니까? 예. 현금이 5천 원만큼 감소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거래를 분석하면 이자 비용 5천 원 발생, 그 다음에 현금의 감소 5천 원이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우리 차변에 쓰기로 했어요. 대변에 쓰기로 했어요. 대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쓰기로 약속했죠. 심오한 원리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나타나는 거래 연소라 하면 뭐예요? 결국 이 거래로 인해 차변에 기입될, 차변에 기록될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럼 차변에 뭐라고 뭘 기록한다고 했죠? 이 거래의 경우 그렇죠. 이자 비용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5천 원이죠. 따라서 차변에 기록될 거래 요소는 답지 5번 비용의 발생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그래프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거래가 발생했고요. 근데 이 거래가 회계 거래가 맞나 봐요. 그러니까 분개를 했겠죠. 예. 그러면 결국 이 네모 가는 뭐예요? 그렇죠. 분개가 이루어지는 노트, 즉 분개장이죠. 분개장. 자, 분개만 하고 끝나나요? 한 번 더 기록하나요? 그렇죠. 계정별로 한 번 더 기록하는 전기를 하죠. 전기는 어디 합니까? 각 계정별 원장, 그 집합의 개념인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분개와 전기를 하면 12월 31일, 즉 결산일이 딱 되면 시산표를 만들어 봅니다. 시산표를. 근데 그 시산표에는 수정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일 현재, 즉 12월 31일 뭔가 정리를 해주는, 즉 수정 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에 정리 분개를 가하면 새로운 시산표인 수정 시산표가 나오고 그 수정 시산표에서 손익 항목들을 마감 쳐버리고 그렇죠? 마감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 즉 수익과 비용 항목은 시산표에서 0이 되고 잔액이 그리고 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면서 결국 뭡니까? 새로운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익잉여금 잔액만 남게 되겠죠. 그 시산표가 바로 2월 시산표라고 하고 이 2월 시산표로부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도표 그림이 바로 회계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표죠. 자, 어쨌든 이 가해는 뭡니까? 가해는 분개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분개장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가해 장부라 하면 분개장이 되겠죠. 분개장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 뭡니까? 5번. 5번. 회계 거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분개장의 기록은 어떤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합니까? 그렇죠. 회계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결국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문제는 줬지만 되게 싱거운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폼나게 구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회계 거래를 고르라 이거죠. 답지 1번 주문한 걸로 끝났으니 이거 답지 1번 주문, 2번 계약, 그렇죠? 3번 계약, 4번 신입사원 채용. 실질은 회계 거래이지만 금액으로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거래를 안 본다고 했죠. 따라서 답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 재무회계 정도, 즉 회계 원리에서는 여러분 회계 원리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뭔가 분개하고 전개하고 뭐 시산표 만들고, 그렇죠? 뭐 마감인가 뭔가 하고 수정 분개하고 미쳤죠, 그죠? 저도 저 회계 원리 3수강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회계로 밥 먹고 살지 누가 알겠어요? 학부 때만 해도 정말. 자, 돌이켜보니 제가 회계를 재수강, 3수강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몹시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회계는
뭐 심오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제대로만 잘 배우시면 되게 쉽습니다. 예. 단지 여러분들 회계가 좀 힘든 이유는 예. 반복을 좀 해줘야 돼요. 반복을. 이게 왜냐하면 뭐 차변 대변이니 새로운 용어 개념 막 튀어나와서 그래요. 예. 익숙해지면 회계는 예. 굉장히 논리적이라 재밌는 건 회계는요. 한번 이해하면 예. 까먹고 싶어도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자, 또 그런 맛이 있죠. 예. 자, 봅시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거 분개한 거죠, 지금. 분개, 날짜, 차변, 대변에 분개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예, 거래를 분개하는 거 배웠지만 거꾸로 뭡니까? 분개한 걸 결과로부터 거래를 역으로 추론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5월 10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분개한 걸 보니 회계 거래는 맞나 봐요. 그러면 이 거래를 여러분들은 이 분개로부터 거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현금 자산인데 대변에 써 있네요. 현금의 감소 1,000원. 왜 감소했을까요? 이건 지금 결과죠. 우리 회계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복식부기로 회계를 기록합니다. 왜냐고요? 예, 모든 사건은 즉 회계 거래는 원인과 결과.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있습니까? 또 결과 없는 원인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발견하셨다면 저에게 가져와 주세요. 제가 노벨 회계상을 드릴게요. 자, 모든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자, 현금의 감소가 왜 발생했나요? 그렇죠. 토지를 구입하느라 돈을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지 구입 원인으로 인해 현금 감소로는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회계는 이 원인과 결과를 자, 원인만 기록해도 불완전 정보일 거고, 그렇죠? 결과만 기록한 것도 불완전 정보일 거예요.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외부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쪽만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인과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 정보를 줘야겠죠. 따라서 뭡니까? 우리 회계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해 주고요. 나란히.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두 번 기록하게 되나요? 그렇죠.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다. 즉 거래의 이중성 때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회계는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갈게요. 그래서 결국 이 5월 10일 분기로부터 우리는 5월 10일 날 이 회사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그렇죠. 토지 구입 1,000원을 위해 현금 1,000원을 쓴 거죠. 자, 우리는 전기한 결과로부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죠. 자, 지금 미지급금 이건 T계정이라고 하죠. 미지급금 T계정. 미지급 요 T 영어 T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뭡니까? 차변. 이쪽이 뭐예요? 대변.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여러분. 미지급했잖아요. 미지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 그 빚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지급금은 부채인데 오른쪽에 썼죠, 지금 10만 원을. 그럼 뭐예요, 지금 미지급금 부채 오른쪽. 그렇죠. 부채의 증가. 미지급금이 증가했네. 왜? 5월 10일 날. 왜? 그렇죠. 토지 구입하느라. 원인이 뭡니까? 토지 구입. 결과는 토지 구입했는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부채가 빚졌잖아. 그래서 부채가 못 증가한 거죠. 결국 뭡니까? 5월 10일 분기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죠? 분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분기. 우리 분기하고 전기하는데 거꾸로죠. 전기한 결과로부터 분기를 거꾸로 유치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10만 원 증가. 그렇죠? 대변의 미지급금 10만 원, 차변의 토지 10만 원. 그 분기한 걸 전기로 해석해내면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 유치해내면 그렇죠. 토지를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한 거죠. 그래서 빚졌죠. 미지급금 10만 원. 자, 이 문제 둘 다 출제 의도는 뭡니까? 그렇죠. 예, 거래가 주어진 다음에 분기하는 전기하는 거 그걸 배웠지만 동시에 뭡니까? 분계 전기로부터도 거래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결과죠. 수정전 시산표의 현금 금액은 수정전 시산표 현금 금액을 구하는 거죠. 자, 수정전 시산표는요. 회계 기간 중에 분기하고 전기한 결과 각 계정 과목의 잔액들을 모은 표가
수정전 시산표예요. 그러면 여기 현금 키 계정에 차변 대변에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가, 즉 회계 기간 중에 있었던 현금의 증가와 현금의 감소가 쭈루룩 기록돼 있겠죠. 그러면 자, 전기 2월 만 원이란 건요. 단기 이전 정기에 쓰고 남은 현금 만 원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번 기에 이번 회계 기간에 쓰기 위해서 다시 넘겨받죠. 그걸 전기 2월 받는다 그래요. 그럼 전기로부터 2월 된 넘겨받은 현금 만 원에 그렇죠? 만 원 중에 1월 28일 날 5천 원을 썼어요. 그러면 현금 잔액은 5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2월 10일 날 현금 잔액, 현금이 3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잔액은 얼마입니까? 3만 5천 원. 근데 10월 19일 날 18,000원 썼죠. 3만 5천 원 중에.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 남아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17,000원. 즉 현금이라는 계정의 잔액, 즉 17,000원이 이 시산표로 오는 거죠. 결국 시산표는 뭡니까? 잔액이 오는 거죠. 잔액이. 물론 합계잔액 시산표면요. 증가 총액과 감소 총액도 동시에 보여주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산표는요. 잔액 시산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시산표를 하는 건요. 여러분 잔액 시산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아니고 즉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산표가 아니라 잔액만 보여주는 시산표. 즉 수정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전 잔액 시산표를 의미합니다. 그냥 잔액 떼고 가죠. 그래서 여기 현금 물음표에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17,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이 시산표에 어떤 금액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액 시산표에 오는 각 계정별 잔액은요. 그렇죠. 12월 31일 현재 계정별, 항목별 잔액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전 시산표에는 제대로 된 금액도 있지만 수정되어야 할 금액도 있어요. 그 금액들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시산표, 즉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건물주한테 그런 방을 빌려 쓰는 걸 임차한다 그래요. 회계 용어로 회계 용어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걸 임대한다 그래요. 건물주는 임대해주는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얼마 동안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죠? 주고받으면서 그 방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하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 당연히 빌려준 대가를 받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뭐요? 수입이 생기는 사람이고 우리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죠. 그래서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은 빌렸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겠죠. 대가를 지불한다. 비용이죠. 비용은 우리 차변에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임대인 즉 땡땡 주식회사가 세모 주에게 뭔가를 지금 뭐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보통 계약서에는 두 가지가 제시되죠. 그 임대차 기간과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주고받는 월세 얼마인지 금액을 밝히겠죠. 그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임대차 계약 기간은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료죠. 임대료는 월 2만 원, 1년 동안의 총 임대료는 24만 원이죠. 지금 그런 계약입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땡땡주가 세모주에게 어떤 공간을 빌려주고 월 2만 원씩 1년간 그 공간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자, 그런데 지금 땡땡주 입장에서 이제부터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땡땡주가 8월 1일 날 세모 주식회사로부터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을 받았죠. 거래 맞습니까? 거래 맞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니까. 그리고 약속에 따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 기록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지금 땡땡주는요. 24만 원 받자마자 대변에 써줬어요. 임대료라는 항목으로. 요거 수익입니다. 요거. 즉, 요 기록의 의미가 뭐냐면요. 요 기록의 의미가 뭐냐면 땡땡주가 이렇게 기록한 건요. 예, 8월 1일 현금의 증가 그리고 뭡니까? 예, 수익의 발생. 뭐 증거라고도 해두죠. 증가. 얼마? 24만 원. 자, 우리 이 수익 비용의 인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주의 관점이 있고 발생주의 관점이 있어요. 자, 현금주의는 직관적으로 되게 이해가 쉬워요. 돈 들어오는 시점에 그 돈 들어온 걸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반대로 돈 나간 시점에 그 돈 나간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네. 근데 우리 회계는요. 현금주의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자, 발생주의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발생주의에서는 돈 들어왔다 나갔다 그 시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수익 인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임대 계약에 있어 땡땡주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요. 상대방 세모주, 즉 임차인에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은요. 그 수익 인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의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임대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돈을 안 받았어도 임대 서비스 제공했으면 그 한 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완전 달라요. 현금주의에서는 오로지 수익 인식하는 시점 기준이 뭡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그 시점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돈 들어온 시점과 나간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비용 인식에 있어서 뭡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 인식할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이 임대계약에 있어서는 돈을 만약에 안 받았어도 뭡니까? 임대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거. 이게 발생주의 관점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8월 1일 현재 임대료 수익입니다, 여러분. 수익.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는 회계 계정 과목 이름이고요. 수익을 말합니다. 자, 8월 1일 현재 땡땡주는 세모주의 임대 서비스를 1도 제공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8월 1일 현재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 기준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땡땡주가 지금 계약서에 따라 8월 1일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임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월 1일 임대 개시하고 8월 30일 시점에 보면 한 달치 임대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럼 이제 뭡니까? 그만큼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이니까 월 임대료는 2만 원이죠.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월 2만 원만큼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24만 원 돈 들어와 있지만 2만 원만큼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8월 31일 날. 이게 발생주의 관점에서의 인식 방법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개시한 지 몇 달이 지난 거예요? 5달이 지났죠. 5달이. 자, 그러면 월 2만 원, 5달이니까 12월 31일 현재 발생주의 관점에서 인식할 총 임대료 수익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원. 그 다음에 자, 8월 1일 날 24만 원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요. 땡땡주는. 이 24만 원의 정체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빚입니다. 왜냐고요? 썬 빚 아닙니다. 네, 의무,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8월 1일 현재 24만 원을 받는 순간 땡땡주는 세모세모주에 대해 어떤 의무, 어떤 빚을 지게 되냐면 향후 1년간 24만 원 금액만큼 임대 서비스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빚을 지는 거죠. 따라서 24만 원 받는 그 시점, 즉 8월 1일 24만 원만큼의 뭐예요? 부채를 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채 이름을 붙여줍시다.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부채를 뭐라고 붙이냐면요. 임대료를 미리 땡겨받아서 발생한 부채. 미리 받는 걸 선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 임대료라고 합니다. 이 부채 이름을. 선수 임대료. 부채 맞습니다. 네, 그럼 봅시다. 8월 1일 날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을 쫙 그어주면요. 이쪽 왼쪽이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제가 차변 대변 쓰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합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8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발생했죠? 어떤 거래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금 24만 원 증가한 거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 다음 뭡니까?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발생주의 관점에서 기록한다니까, 회계는. 네. 그럼 뭡니까? 부채가 증가한 거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죠. 얼마? 24만 원. 이 부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선수 임대료라고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8월 1일 날 제대로 된 기록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 기록했다면 12월 31일, 12월 31일, 네. 12월 30일. 자, 그럼 8월 1일 현재 임대료 1년치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24만 원만큼의 부채를 졌는데,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매달 세모세모주에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몇 달이 지났죠? 5개월. 자, 12월 31일 현재 5개월치만큼 임대 서비스를 제공했죠. 세모세모주에게.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부채 금액은 여전히 24만 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겠죠.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월 얼마씩? 월 얼마씩 부채가 줄었겠죠? 얼마? 2만 원. 2만 몇 원. 개월인가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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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4만 원 중에 10만 원만큼 뭐요? 빚 갚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는 12월 30일 현재 잔액이 얼마여야 됩니까? 14만 원. 14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14만 원. 그렇죠? 네, 14만 원. 네. 요게 정확한 측정이겠죠. 제대로 측정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땡땡주는 마음도 급하시지. 뭡니까? 들어온 금액만큼을 모두 뭘로? 8월 1일 날 수익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 분개한 거죠. 분명히. 이렇게 분개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거에 대한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 땡땡주가 잘못 분개한 거를 우리 실무하는 사람들, 회계 배운 사람들은요, 며칠 날짜로 수정하냐면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8월 1일자 요 분개한 거를요, 8월 1일로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30일 날 수정합니다. 중요한 건요, 8월 1일 날 잘못 기록했다 하더라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제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자, 그럼 왜 12월 30일 날 이 잘못된 분기를 12월 30일 기준으로 보고 고쳐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이 보통 12월 31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계 원리에서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31일자로 임대료 수익은 얼마고요? 선수 임대료 부채는 얼마예요? 라고 보고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다시 이거 딱 잡혀 있어야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중심이 잡혀서 혼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사가 8월 1일자로 잘못 분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임대료 수익은 얼마고요? 선수 임대료 잔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걸 중심 꽉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임대료 수익은 얼마로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돼요? 12월 31일자. 얼마로 보고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몇 달이 지났죠?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발생주의 관점에서 실현된 수익은 얼마예요? 월 2만 원, 5개월, 10만 원이죠. 10만 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사는 8월 1일 날 임대료 수익을 얼마만큼 기록해 놨어요? 24만 원. 12월 31일자로 보고해야 할 임대료 수익은 10만 원인데 8월 1일 날 회사가 얼마만큼 임대료 수익을 기록해 놨어요? 24만 원. 얼마만큼 과대하게 보고해 놨죠? 14만 원만큼 임대료 수익을 과대 보고해 놨죠. 이거 내비두고 이대로 그냥 보고해 버리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로 임대 수익을 보고하게 되죠? 10만 원인데 얼마로 보고하게 되죠? 24만 원. 24만 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10월 30일자 임대료 수익을 24만 원으로 보고하게 되면 외부의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왜곡을 끼치게 되는 거죠. 감옥 갑니다.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수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언제 수정한다고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할 임대료 수익은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수정하기 전 8월 1일 날 이미 회사는 얼마 임대료 수익을 기록해놨죠? 24만 원. 임대료 수익 얼마만큼 바로 잡아야 돼요? 14만 원만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14만 원만큼 임대료 수익이 과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 계상됐다고 그래요. 이 과대 계상된 임대료 수익 14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지 임대료 수익이 제값인 10만 원으로 수정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임대료라는 수익을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되죠. 수익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얼마만큼 수정해야 되죠? 14만 원만큼 4만 원. 그렇죠? 그 다음 12월 31일 현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땡땡주는 얼마만큼의 부채를 보고해야 합니까? 그렇죠. 8월 1일 현재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가 24만 원이었는데 5개월 동안 임대 서비스 제공 완료했기 때문에 월 2만 원, 5개월치 10만 원만큼 부채로부터 해방돼서 12월 30일 현재
선수 임대료 부채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만 원 중에 10만 원을 뺀 14만 원만큼 부채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12월 30일 현재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가 얼마 남아 있는지를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14만 원. 근데 땡땡주는 지금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를 14만 원 인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2월 31일 날 선수 임대료라는 부채를 14만 원 기록해야 되는 거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선수 임대료 14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임대료 14만 원 줄이고 선수 임대료 14만 원 늘리고 이런 분계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12월 30일자로 보고해야 될 임대료 수익 10만 원 그리고 선수 임대료 부채 14만 원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요 12월 31일 날 왜곡된 임대료와 선수 임대료 부채를 수정하는 분계를 우리 무슨 분계라고 한다?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계는 언제 한다고? 기말, 즉 12월 30일 날 하기 때문에 기말 수정 분계 또는 이 12월 30일이 결산일이죠. 그래서 이 기말 수정 분계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쭉 이해했으니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한번 가보죠. 문제. 자, 오류 사항을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른 것은 그러면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 하면 결국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에서 고른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류, 어떤 오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오류? 무슨 오류가 있죠? 8월 1일 임대료 수익 24만 원만 떨렁 기록한 이 분계한 거, 이 분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어떤 오류가 발생하죠? 그렇죠. 임대료 수익은 근데 여러분 오류 판단 여부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반드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왜냐고요? 그날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 12월 31일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왜곡이 있는지 어떤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왜곡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8월 1일 임대료 수익 24만 원 지금 회사는 기록해 놨는데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니 임대료 수익은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 근데 얼마만큼 내비두면 지금 얼마 이미 잡혀 있어요. 임대료 수익이 24만 원. 얼마만큼 더 잡혀 있죠? 14만 원만큼. 그렇죠. 임대료가 즉 이 수정을 안 할 경우 정정이란 말은 수정이에요. 자, 수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익은 얼마만큼 왜곡되죠? 14만 원만큼 왜곡되죠.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대.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31일자 선수임대료라는 부채는 얼마? 14만 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는데 지금 회사는 어떤 기록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얘기예요? 선수임대료 부채를 기록하지 않았잖아. 즉 12월 31일 현재 뭐예요? 선수임대료 부채는 0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로 기록되어 보고가 돼야 되는데 14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태죠 지금? 수정 안 하면 선수임대료라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수정분계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왜곡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분계 12월 30일 날 우리 수정분계 했죠. 이거 지금 안 한 거예요, 알았죠? 안 한 거예요. 이 수정분계를 한 건요. 지금 따지고 있는 왜곡, 수익의 왜곡, 부채의 왜곡이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 수정분계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수정분계, 이 오류 정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왜곡이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임대료 14만큼 과대 기록되어 있고 선수 임대료는 지금 회사가 기록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0인 거죠, 지금. 근데 12월 30일자 선수 임대료는 얼마로 보고돼야 되는데 14만 원이죠. 14만 원. 그렇죠? 네. 따라서 14만 원 선수 임대료 보고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뭐예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선수 임대료 14만 원만큼 10월 30일 보고해야 되는데 외부 이관계자에게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뭐요? 회사는 지금 14만 원만큼 부채를 과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과소.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요 수정 분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 수정 분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료는 14만 원만큼 과대, 선수 임대료 부채는 14만 원만큼 과소 되게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자, 답이 뭡니까? 부채는 과소. 그죠? 자산은 영향 없고 비용도 지금 언급도 없었죠. 근데 이 임대료 수익의 과대는요. 수익의 과대는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죠. 그럼 수익이 과대되면 당연히 비용은 영향이 없다고 치고 수익이 과대 보고되면 이익이 과대 보고되고 이익이 누적되어 쌓인 게 이익잉여금이고 결국 이익의 과소는 이익잉여금의 과소로 연결되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일부죠. 따라서 수익의 과대는 이익의 과대 결국 이익잉여금의 과대로 연결되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일부이니까 결국 수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로 연결되는 거죠. 요거 자본의 과대. 자, 결국 답은 뭡니까? 자본이 과대되는 거지. 그렇죠? 부채가 과소되고 자본이 과대되는 거죠. 지금 8월 1일 날 업무용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6개월분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임대료 얼마? 24만 원을 현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월 임대료 얼마입니까? 4만 원. 4만 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8월 1일 임대료는 자 우리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인식하죠. 그럼 8월 1일 임차인에게 임대 서비스 1도 제공 안 했죠. 따라서 8월 1일자 인식할 임대료는 0입니다. 하지만 8월 1일 24만 원을 받는 순간 향후 앞으로 6개월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죠. 즉 선수 임대료 부채 24만 원이 발생한 거죠. 자,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우리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 임대료와 선수 임대료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은 임대 개시일인 8월 1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면 5개월치 임대 서비스를 제공 완료했겠죠. 월 얼마? 4만 원. 몇 달치? 5개월.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월 4만 원 5개월치 임대 서비스를 제공 완료했으니까 12월 31일 현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줘야 할 임대료 수익은 24만 원인 거죠. 아, 죄송합니다. 20만 원이죠. 그렇죠? 2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5개월 동안 임대 서비스를 제공 완료했기 때문에 8월 1일자
빚, 부채죠. 24만 원 중에 얼마만큼 털었나요? 그렇죠. 5개월치 월 4만 원. 20만 원만큼 뭐요? 더 이상 빚이 아닌 거죠. 부채가 아닌 거죠. 따라서 얼마만큼 부채가 감소해서 그렇죠. 20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자 선수 임대료 잔액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4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런데 회사는 지금 8월 1일자 임대료 수익 얼마 인식해놨죠? 24만 원. 내비두면 이대로 그냥 보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월 31일자 임대료는 얼마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24. 수정 안 할 경우죠. 수정 안 하면. 그렇죠? 수정 안 할 경우.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요. 0으로 기록 보고되는 거죠. 뭡니까? 얼마만큼 과대 보고되는 거죠? 12월 30일 기준으로 보고해야 할 임대료 수익이 20인데 얼마로 보고하게 4만. 되죠? 수정 안 하면 24만 원으로 보고하게 되는 거죠. 24만. 네, 얼마만큼 과대 보고돼요? 4만 4만 원. 원만큼 과대 보고되는 거죠. 그 다음 선수 임대료는요. 우리가 12월 31일자로 보고해야 할 선수 임대료는 4만 원인데 수정 안 하고 이대로 가면 얼마로 보고하게 돼요? 영원 0원으로 보고하게 되는 거죠. 얼마로 보고해야 되는데? 4만 원. 4만 원 이대로 내비두면 0원으로 보고하게 되는 거지. 얼마만큼 과소 보고돼요? 4만 원. 4만 원만큼 과소 보고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임대료 수익 4만 원 과대, 선수 임대료 부채 4만 원 과소. 이 과대 과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수정 안 할 경우. 그렇죠? 네. 이 과대 과소를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외부의 이관계자의 중요한 해석 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대로 보고하면요. 네, 감옥 갑니다. 회계 담당자는. 분식회계라고 해서. 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과대 과소를 수정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료 과대를 수정하는 분계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의 과대를 수정하려면 수익의 과대를 줄여주려면 수익의 과대를 답을 얘기했네. 수익의 과대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줄여도 늘려야 돼. 수익의 과대를 수정하려면 4만 원 과대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줄여야 돼. 줄여줘야 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을 줄이려면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 네,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자, 수정 안 하고 내비두면 선수임들의 부채는 4만 원만큼 과소보고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려면 부채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 늘려야 되는 거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 대변. 대변.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자, 요 수정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수정 분계를 딱 하면 자, 그러니까 요 분계에 8월 1일 날 회사가 이미 한 요 분계 있죠. 요 분계에 요 수정 분계를 덧 입혀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해소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네, 요 분계를 뭐라고 한다? 12월 32일 결산 조정 분계라고 하는 거죠. 앞에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 분계를 했죠. 자, 수정 분계 전 시산표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뭡니까? 예, 거기에는 예, 지금 선수 임대료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수정 분계하기 전에 만들어진 시산표는 임대료 24만 원, 선수 임대료 0 이렇게 그렇죠? 시산표에 얹어져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수정 분계 후에 만들어진 시산표에 임대료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얼마죠? 자, 12월 31일 기준이죠. 이 날짜로 외부의 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자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러분 분석하셔야 돼요. 얼마입니까? 8월 1일 이후 5개월 월 4만 원씩 해서 얼마? 2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보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정 분계 후 시산표에 임대료는 얼마가 얹어져 있어야 돼요? 20만 원이 얹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 임대료는요? 선수 얼마입니까? 얼마? 얼마? 4만 원? 4만 원. 4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4만 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수정분기라는 건요. 수정분기라는 건 예. 임대료 24만 원을 얼마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20만 원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선수 임대료 영원을 얼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4만 원으로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럼 결국 수정분기는 뭐라고요? 수정분기는 선수 임대료 4만 원 업 시켜 주는 거고 동시에 뭡니까? 임대료 4만 원 다운 시켜 주는 분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요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그걸 이해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기초이익잉여금이 얼마래요? 기초. 여기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필기 안 할게요. 문제 간단하니까. 네, 봅시다. 자, 지금 기초재무상태표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무상태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게. 지금 기초이익여금이 1,000원인데 기말이익여금이 얼마냐 이거죠. 여러분, 요 기초재무상태표 자본에 이익여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1,000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기초이익여금 1,000원은 기말이 되면 뚱뚱해집니까?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이익이 났다면, 이번 회기가 이익이 났다면 이 기초이익여금 1,000원은 뚱뚱해. 이익만큼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죠? 수정호 시산표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이번 회계기간 이익, 즉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자, 당기수익이 얼마입니까? 27,000원. 당기비용이 얼마죠? 12,000원. 12,000원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5,000원이 되는 거죠. 15,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기순이익 15,000원만큼, 그렇죠? 이익잉여금은 단기에 15,000원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기초이익잉여금 1,000원이었는데 단기 중에 이익이 남으로써 이익잉여금이 15,000원 증가함으로써 결국 기말 이익잉여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000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수정후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를 통해 뭘 구할 수 있죠? 이익잉여금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만약에 5월 20일 날 배당을 지급했다. 얼마? 500원. 자, 여러분, 배당은요, 이익잉여금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그러면 결국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그 교수들이 이 회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하는데, 이 회계 기간 중에 배당금 지급하는 건요,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자, 우리 학생들이. 네, 그럼 봅시다. 1월 2일 기초이익잉여금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근데 5월 20일 날 배당금 얼마 지급했어요? 500원 지급했죠. 그러면 이 순간 이 현금 배당 500원 지급하는 순간, 자, 기초이익잉여금은 1,000원에서 얼마로 줄어요? 500원. 500원만큼 줄어서 얼마가 돼요? 기초이익잉여금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월 1일자 기초이익잉여금은 얼마? 1,000원. 5월 20일 현금 배당 500원 지급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잘려 나갔죠. 따라서 5월 20일 현금 배당 직후 이익잉여금 얼마? 500원이 남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기중에
당기순이익이 15,000원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익잉여금 얼마 뚱뚱해져요? 15,000원만큼 뚱뚱해지는 거죠. 그럼 5월 20일 현재 이익잉여금 500원. 거기에 15,000원 이익잉여금이 더해져서 기말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500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기말 재무상태표 자본을 구해보래요. 그렇죠? 배당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당 없어요, 500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기순이익 얼마 났어요? 당기순이익 15,000원. 배당은 없고요. 현금 배당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기초자본 4,000원에서 요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이 불어나죠. 따라서 기말자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뭐 실무 연습을 위해서 한번 제시한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붕괴나고 하니까 이 문제 풀지 않기로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아까 우리 앞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우리가 제가 풀어줬던 문제는 그 땡땡주 입장에서, 즉 임대인 입장에서 뭐 수정분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수정전시산표, 수정시산표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요, 세모세모주, 즉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수정분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외부 예관계자에게 얼마로 보고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자, 여러분, 임대료를 미리 받음으로써 우리 임대인 땡땡 주식회사는 8월 1일 현재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을 미리 땡겨 받음으로써 24만 원만큼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러면 반대쪽, 즉 세모세모주는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렇죠? 즉 세모세모주는요. 8월 1일자 임대 1년치 임차료죠. 세모세모주는 임대료가 아닙니다. 임차료죠. 세모세모주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세모세모주 입장에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세모세모주는 8월 1일 1년치 임대료 12만 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뭐예요? 1년간 임대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권리는 자산이죠. 자, 임차료 1년치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자산 개선 과목을 선급 임차료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에요. 이 임차료는 뭡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혼자서 잘 고민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분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8월 1일자 선급 임차료 얼마, 임차료 얼마 그거 뽑아내시고 그럼 12월 30일자 외부 예의관계자에게 선급 임차료 얼마, 임차료 얼마 보고해야 되는지 뽑아내시고 그쵸? 현재 회사의 분계는 어떤 상태고 이대로 내비두면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따져가지고 이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분계가 이루어지는 노트, 그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분계장. 그 분계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차변 계정 과목 쓰고요. 날짜 써주고요. 그리고 차변 금액 써주고 대변 계정 과목 여기 써주고 대변 항목 여기 써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일종의 풋노트예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죠. 요 거래에 대해서 이제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땡땡주가 세모세모은행에 2019년 2월 1일 예금에 가입한 거예요. 30만 원 은행에 예금 맡긴 게 2019년 1월 1일인데 만기일, 즉 다음 년도 7월 31일 날 이 예금 맡긴 돈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입일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동안 은행에 맡긴 거죠. 그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착각하면 안 되냐고요? 이거 1년 넘게 은행에 맡기는 거네? 그러면 뭐 1년 이내에 현금화되면 즉 이 맡긴 돈을 돌려받는다는 게 결국 현금화한다는 거거든요. 금융상품, 정기예금 디테일하게 보면 걔를 유동자산으로 볼 거냐 비유동자산으로 볼 거냐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질 때 1년 이내 그 금융상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 즉 무슨 얘기죠? 예,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맡긴 돈을 돌려받는 거. 그게 현금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을 맡기는 시점에 맡길 때 이 금융상품을 무슨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회계 처리할 거냐, 기록할 거냐. 그게 지금 우리의 포커스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이냐 비동자산이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은 그렇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돌아오면 유동자산. 1년 더 걸리면 비유동자산. 그러면 맡길 때 기준으로 1년 반 뒤에 현금화되니까 그래. 비유동자산. 땡입니다, 여러분. 2019년 2월 1일 날 금융상품이 증가했는데 그 금융상품을 유동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맡긴 날은 2월 1일이지만 판단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이 보고기간 종료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부채 자본을 투자자, 즉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기준일이 보고기간 종료일, 즉 12월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보고하는 그 날짜 기준으로 이 금융상품이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가 중요한 거지 예금 가입한 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틀립니다, 여러분. 실무자들 많이 틀려요. 자, 따라서 이 금융상품이 이 땡땡주가 은행에 가입한 이 금융상품이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판단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고 7개월 뒤에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얘는 1년 이내, 즉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7개월, 즉 1년 이내 현금으로 찾아오니까, 즉 현금화되니까 이 금융상품은 무슨 자산입니까? 그렇죠. 유동자산. 유동자산. 자, 그러면 이 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폴더 또 올려보세요. 유동자산 폴더. 더블 클릭하면 뭐 나옵니까? 당좌자산,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근데 여러분 뭡니까? 재고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계 안 배웠지만. 상품, 제품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는 상품은 아니죠, 그렇죠? 금융상품이지. 따라서 뭡니까? 당좌자산이 되는 거죠. 일단 12월 1일 현재 나와 당좌약정을 맺은 은행에 내가 그 계좌에 넣어둔 예금이 얼마 있어요? 20만 원 있는 거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당좌 차월 계약. 이게 무슨 얘기죠? 수표를 내 대신 지급할 때 혹시나 그 시점에 내 예금 잔액이 모자라면 네 돈으로 일단 맺고 단 무한정이냐 50만 원까지만 50만 원까지 그런 약정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은행이 지급 대행을 하면서 회사 대신 지급한 그 당좌 차월 잔액이 있을 경우 걔는 결국 뭐라고 했죠? 본질이? 은행이 꽂은 거죠, 회사에. 부채입니다. 이런 부채를 뭐라고 했죠?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서 재무상태표,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표시하겠죠? 표시해서 보고하는 거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당좌 약정을 맺는 이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행한테 자,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다른 회사도 그의 거래은행과 당좌약정을 맺어서 수표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내가 발행한 수표를 가져오는 놈에게 내 예금에서 꺼내서 지급하라. 도 시킬 수 있지만 거꾸로 상대방 회사가 지가 발행해서 나한테 수표를 주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 당좌 수표를 들고 그 수표에 쓰여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꿔줘 이렇게 지급 제시해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회사가 야 이거 현금으로 바꾸는 거 네가 또 해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즉 당좌 수표에 대해 지급 대행을 시키면서 또 하나 더 시키는 거죠. 뭡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업무까지 뭐예요?
자기가 당좌약정을 맺은 은행과 은행한테 시키는 거지. 자, 12월 14일은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즉, 비품이 뭐냐면요. 비품이 뭐냐면 뭐 컴퓨터 책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땡땡 상점이 컴퓨터나 책상 같은 걸 쓰다가 비품이죠. 예, 처분한 거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지금 뭐예요? 현금을 준 게 아니고요. 뭐 수표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이놈이 이 거래처가 나한테 이 비품 사간 놈이 현금을 계좌이체해서 내 당자예금 내가 이제 당자예금 계좌를 알려주면서 여기다 이체라고 해서 현금을 쏴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스토리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당좌 수표를 저놈이 발행한 거야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좌 수표를 은행한테 주면서 이거 현금 바꿔 와 이러는 거지. 그럼 나 어떻게 됩니까? 내 은행이 워낙 충실해서 즉시 얘가 당좌 수표를 가져가서 현금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에게 비품을 사간 저놈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나한테 주면 나는 그 당좌 수표를 내 당좌약정 맺은 은행한테 현금을 바꿔 와라고 시키는 거지. 나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받고 받는 순간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걸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수표 받은 걸 뭘로 처리합니까? 당좌예금의 증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12월 22일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지. 오케이. 이거 뭡니까? 딱 배운 거지 오늘. 뭐죠? 이거 뭐죠? 그렇죠. 내가 상품을 누군가에 사왔는데 그놈한테 뭘 준 거야?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준 거죠. 그럼 그놈은 즉시 은행에 가서 내 당좌약정에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꾸겠죠? 그럼 뭐야? 은행이 자기 돈 줘요. 내 예금에서 꺼내서 줘요. 그렇죠. 내 예금에서 꺼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좌수표 발행 즉시 내 당좌예금은 증가하는,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뭡니까? 12월 22일은 당좌수표 발행 지급은 결국 당좌예금의 감소. 12월 26일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당전 발행, 당좌수표를 받다. 이 얘기죠. 이게 바로 당전 발행 당좌수표가 도대체 이런 용어, 어려운 용어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타임 발행 당좌수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12월 1일 당좌예금 20만 원에서 12월 14일 당좌예금 5만 원 증가했죠? 죄송합니다. 증가네요. 그럼 25만 원 잔액 있죠? 당좌예금 잔액이. 근데 12월 22일 당좌예금 감소 40만 원이네? 모자라요? 넘쳐요? 즉 나와 당좌약정을 맺은 은행이 나 대신 지급을 위해 뽑아 써야 되는데 그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25만 원밖에 없는 거죠. 25만 원. 얼마 모자라요? 15만 원 모자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은행은 야, 내 돈 줄 순 없어. 나 지급 못해. 지급 거절합니까? 그럼 수표 부던데. 당좌차월.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좌차월 계약을 맺었잖아요. 몇십만 원 한도까지? 50만 원. 원까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0만 원 빵꾸 난 게 지금 빵꾸 났죠, 그죠? 은행 입장에서. 그죠? 예. 자, 그러면 메꿔야 되는데 얼마까지 메꿔줄 수 있다? 당좌약정에 따라 50만 원까지는 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메꿀 게 얼마예요? 15만 15만 원. 오케이. 그럼 약정 한도 내에 메꾸는 거네. 그럼 뭡니까? 약속에 따라 은행이 자기 돈 15만 원 꺼내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급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표 금액을 지급하죠. 그럼 수표는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 수표 부도 안 내기 위해서 당좌차월 약정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 분계 어떻게 됩니까? 분계가. 요거 분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2월 22일 분계. 12월 20일 분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품의 증가죠? 차변, 그죠? 차변에. 네. 자, 대변에는요? 대변은 한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2개. 두 개 개가 나오고. 어떻게? 당좌예금 얼마? 25만 원? 25만 원이랑 감소. 당좌 네, 우리 차변 대변 금액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대차 판결 원리에 따라 맞아야 되죠. 근데 차변에 40, 대변에 25. 15만 원 빵꾸 나네, 대변? 어떻게 됩니까? 15만 원이 뭡니까, 이거 15만 원? 당좌차월 그렇죠. 당좌차월 15만 원. 네, 15만 원. 당좌차월은 부채죠? 그죠? 은행이 꽂은 거잖아. 네. 약정 한도 내에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점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꾼 거잖아.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 대변,
대변. 대변. 네, 계정값 뭡니까? 당좌 차월. 그죠? 자, 여러분 조심하실 건 분개할 때는요. 당좌 차월로 분개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뭘로 묶어서 표시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알았죠? 이해가시죠? 여기 써 있잖아. 분개할 땐 당좌 차월,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단기 차익. 차익금.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한다는 거. 12월 22일 분기할 때는 단기 차입금이 얼마 증가해요? 얼마 증가하지? 얼마 빵꾸 때웠지 은행이? 15만 원. 15만 원. 12월 20일 분기에는 단기 차입금 15만 원 증가하지.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차입금 총액을 물어보는 거죠. 12월 22일 회계 처리의 결과 대변에 표시되는 단기 차입금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답하셔야 돼요? 15만 원. 15만 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뭡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차입금 단기말 잔액이죠? 자, 그러면 12월 22일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죠? 15만 원? 네. 자, 네.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1월 1일 이미 단기 차입금 얼마 있죠? 45만 원 있었죠? 근데 5월 10일 날 단기 차입금, 이거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 T기정이니까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대변이죠? 그러면 이거 부채죠, 단기 차입금. 차변에 뭘 써줍니까?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죠. 그럼 네. 1월 1일 단기 차입금 45만 원 있는데 5월 10일 단기 차입금 25만 원 차변에 써 있네? 그럼 25만 원은 단기 차입금의 증가 감소? 감소요. 감소죠. 단기 차입금을 왜 감소했을까요? 단기 차입금을 왜 증가할까요? 누군가에 꽂으니까. 단기 차입금을 왜 감소할까요? 갚아서. 갚았으니까. 갚은 거지. 그치? 네, 그러면 1월 1일 45만 원 빚진 게 있었는데 5월 10일 25만 원 갚았으니까 요 갚자마자 갚은 직후 말이 이상하네. 제가 국어를 못해서 이 갚자마자 단기 차입금 잔액은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근데 요 갚은 순간 이후에 단기 차입금 증가가 있죠. 며칠 날? 12월 22일. 12월 22일. 얼마 증가했지? 15만 원. 15만 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월 10일 갚자마자 20만 원 부채 있었는데 단기 차입금 있었는데 12월 20일 추가됐지. 얼마 추가됐어요? 15만 15만 원. 5만 원. 그러면 12월 31일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건 기준일이 언제예요? 단기말 12월 31일이죠. 네, 12월 31일 단기 차입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 단기 차입금 얼마입니까? 35만 원. 35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러면 요 12월 25일 거래를 분개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차변의 상품의 증가 40, 대변의 당좌 예금 감소 25, 당좌 차월 또는 뭐? 당좌 단기 차입금 15죠? 네. 네. 그럼 이 단기 차입금 어떻게 되나요? 단기 차입금 12월 25일 15만 원만큼 증가하는 거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분기하고 전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현금 장부 잔액이 15만 원인데 실제 잔액이 20만 원이래요. 그죠? 5만 원 땡 잡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5만 원만큼 뭔가 회계 기록 누락한 겁니다, 여러분. 날 분석해서 원인이 나왔어요. 근데 5만 원 중에 4만 원만 뭡니까? 그렇죠. 5만 원 꽁돈 들어온 게 아니고 장부에 비교해서 그렇죠? 네. 임대료 4만 원 받은 건데 기장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4만 원 받았는데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의 증가 4만 원. 그죠? 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뭡니까? 임대료 수익 4만 원이겠죠. 그 분기를 안 한 거예요. 이 5만 원 차이 중에 뭐 4만 원 차이가 이 임대료 들어온 거를 현금의 증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죠. 10월 10일 현재 5만 원 차이 난 것 중에 다음 날 4만 원을 밝혀냈는데 네, 만 원만큼 뭐예요? 12월 말일까지 못 밝힌 거야. 이 만 원 어떻게 합니까?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야. 10월 10일 어떤 분기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뭘 기준으로 합니까? 실제 현금 잔액, 장부상 잔액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맞춥니까? 실 그렇죠. 실제 현금 잔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예, 장부상 요 잔액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얼마 있는데? 20만 원. 근데 장부에 얼마 있는 거야? 15만 원. 5만 원 차이만큼 어떻게 합니까? 현금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잘했죠? 10월 10일 현재 이 5만 원 차이는 왜 나는지 모르죠? 장부상, 실제상, 현금량 차이 날 때 일단 뭘로 관리한다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관리한다고요. 뭐야?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 뭡니까? 요 자리에 들어올 놈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 뭡니까?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 현금 잔액의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발견했을 때 일단 뭘로 관리한다고? 현금 과부족으로 현금 처리한다고. 과부족. 네. 자, 그리고 그럼 현금 과부족 얘는 뭡니까 결국?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금액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렇지. 그만큼 차이. 그렇죠. 실제 금액과 차이 금액, 장부 금액 간에 뭐예요?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됐구나.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 차이 금액이 밝혀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밝혀지는 만큼 줄어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10월 11일 날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중에 4만 원만큼 원인 규명됐죠. 그러면 10월 10일 그 대변에 있던 놈은 줄여야겠죠. 우리 회계에서는요. 줄이려면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에 지우는 만큼 써주면 돼요. 그럼 서로 상쇄가 돼요. 마치 우리 음극 양극처럼. 10월 10일 현재 밝혀지지 않은 5만 원 현금 가부죠. 이 중에 얼마? 4만 원만큼 원인이 규명됐으니 10월 10일 얘를 줄여야겠어. 언제? 10월 10일. 줄이는 분기하고요. 밝혀진 시점 그때 뭡니까? 아이고 왜 차이가 났었지? 임대료 들어온 거를 기록 확인했기 때문에. 즉 현금의 증가 4만 원, 임대료 수익 증가 4만 원 기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 수익 4만 원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이 들어갈 네. 때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가 드디어 뭡니까? 네.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분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요 임대료 4만 원 증가, 현금 4만 원 증가가 뭐예요? 딱 보정이 된 거죠. 수정이 된 거죠. 아기가 딱 맞게. 5만 원 중에 4만 원을 밝혀냈는데 만 원을 못 밝혀냈어 끝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현금과 부족 5만 원 중에 만 원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현금 과부족 5만 원 중에 밝혀지지 않은 만 원만큼은 다음 회계 기간으로 끌고 가서 원인이 밝혀야 되지 않나요? 또는 얘는 이번 회계 기간에 뭔가 기록을 누락해서 그죠? 네. 게다가 그 누락으로 인해 어떤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는지 못 밝혔으니까 이번 회계 기간에만 얘를 갖고 놀다가 다음 회계 기간에 안 갖고 가는 거야. 결론 말씀드릴게요. 다음 회계 기간을 끌고 가지 않아요. 이번 회계 기간에 얘는 쫑을 냅니다. 12월 30일 현재 현금과 부족 만 원은요. 잔액을 0으로 만들어요.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지금 현금과 부족 12월 30일 현재 현금과 부족 잔액 만 원이 차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습니까? 대변. 대변에 있죠. 자, 그럼 대변에 현금과 부족 만 원 있는 거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지우기를 지웁니까? 차변으로 가져가요. 차변에 써줍니다. 그럼 12월 31일 현금과 부족 이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대변의 현금과 부족 만 원 있는 애랑 상쇄시키는 즉 차변의 현금과 부족 만 원 써주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대변에도 뭔가 써줘야겠죠? 똑같은 금액 10,000원을.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자비, 자비,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기계적으로 대변엔, 그럼 잡손실 아니면 자비익이죠? 그죠? 네, 잡손실은 비용이죠? 손실. 자비익은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변에 들어오는 건 비용이에요? 대변이에요? 아니,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자비익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얘는 자비익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잔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꽁돈 들어왔는데 원인만 못 뺏겼지. 걔는 수익이잖아. 돈 들어온 건 수익이잖아요. 기본. 12월 31일 대변에 들어올 놈은 수익이고 자비익인데 원인을 밝혔으면은, 그죠? 얘는 원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들어왔고, 얘는 지금 원인이 밝히지 않았죠, 10,000원은. 그러니까 뭐예요?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히 수익일 거야. 결국 자비익이라고 써주는데 원인, 구체적인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야? 수익으로 처리한 건 맞죠. 그것 느끼시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현금 과부족은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올해 기간으로, 올해 기말 시점으로 쫑을 냅니까? 쫑을 냅니다. 네. 네, 기말에 그걸 뭐라고 끝내면. 하냐면요. 네. 현금 과부족을, 즉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현금 과부족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차월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올해 마감하는 겁니다. 0으로. 이해가시죠, 여러분? 10월 10일 제대로 분기했나요? 제대로 분기했죠? 네, 10월 11일 네. 제대로 분기했나요? 제대로 네. 분기했죠? 10월 31일 틀렸네요. 답은 몇 번?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0월 10일 분기는 뭔가요? 그렇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은 일단 뭘로 처리한다? 현금과 부족을 처리한다. 그리고 이 현금과 부족은 원인이 밝혀질 때마다 밝혀진 금액만큼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원래 금액을 써준다. 맞은편 자리에는 12월 30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12월 31일 즉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즉 실제 현금과 장부 현금이 그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어떻게 합니까? 현금 값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걔는 어떻게 합니까? 기말 쫑을 낸다 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온다? 잡손실이나 자비익이 오는 거죠. 현금 T 계정. 이거는 현금의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현금 장부라 보시면 돼요. 현금은 자산이죠? 그럼 차변은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는 현금의 증가, 대변에는 현금의 감소가 나와 있겠지. 자, 그러면 1월 1일 현금이 20만 원 있고 2월 24일 날 현금의 감소 7만 원, 3월 3일 현금의 증가 20만 원, 10월 25일 현금의 감소 30만 원, 12월 21일 현금의 증가 50만 원. 그럼 현금 총 증가는 얼마예요? 90만 원. 현금 총 감소는 얼마야? 37만 원. 그러면 결국 현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우리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현금의 총 증가에서 현금의 총 감소를 빼면 현금 잔액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53만 원이 되죠. 이게 현금 장부 잔액이 되는 거지. 그치? 12월 31일 그쵸? 기말 현금 장부 잔액이 되는 거죠. 실제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 당좌 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폴더가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금융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준 이 당좌 자산 자료에는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결국 발라내야 돼. 이 당좌 자산 중에 현금이 어떤 것인지. 자, 통화. 현금 맞죠? 오케이. 현금 15만 원.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지금 다른 회사죠? 땡땡주 관점에서 세모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즉,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이게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현금이죠? 10개월 후 만기 정기적금.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기말이죠? 기말. 기말이면 뭐예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말 현재 10개월 후에 만기가 돼서 이 적금은 현금으로 돌아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 정기적금은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유동. 현금이 아니라 뭐다?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단기 금융자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현금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당좌자산 중에 맨 끝에 있는 요 10개월 후 만기 정기적금만 현금이 아니고 나머지 3개는 뭐다? 현금이 되는 거네. 그치? 실제 현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장부로 판단되는 기말 현금 잔액은 53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55만 원인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요? 2만 원만큼 차이가 있죠. 장부와 실제가 불일치하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관리하는 거지.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조정합니까? 장부 금액 기준으로 조정합니까? 실제 현금 기준으로 조정을 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기말 현재 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예요? 55만 원인데 장부는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장부에 의하면 53만 원이지. 그러니까 2만 원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그렇지. 2만 원 현금 들어온 거를 이 회계 기록하는 담당자가 놓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를 수정해야겠죠? 실제를 기준으로 장부 잔액을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 55만 원인데 장부는 53만 원. 2만 원 모자라게 장부에 그렇죠? 2만 원 현금 장부에 지금 미기입되어 있는 거죠? 늦었지만 현금 2만 원을 증가시켜 주는 거지. 자, 이렇게 분계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장부와 실제 현금은 일치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분계는 뭡니까? 장부와 실제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분계가 되겠죠. 자, 이제 대변에 뭘 써준다? 그렇지. 일단 이 2만 원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일단 차이 금액을 관리하는 거지. 이 분계는 그렇죠. 차이 조정하면서 아직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일단 잡아두고 있는 거죠. 현금 과부족 2만 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금 과부족 2만 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2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결산 정리 사항을 보니 뭡니까? 그렇네요. 원인이 판명되었다 안 되었다? 판명되지 않았대. 이번 회계기간에 발생한 현금과 부족을 다음 회계기간에 끌고 가진 않아요. 따라서 이 현금과 부족 2만 원을 어떻게 한다? 지우개로 지운다 아니면 잔액을 0으로 만든다. 회계에서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게 그렇죠? 마감 치는 거지. 따라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2만 원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차변에 같은 금액, 같은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지.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치? 예. 그럼 요 분기는 뭡니까? 요 분기는. 요 분기는. 그렇죠. 현금 과부족을 마감하는 거야. 현금 과부족은 잔액을 남겨서 다음 회계 기간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마감 분기죠. 자, 마감은 어떻게 한다? 마감이란 임시 계정의 경우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게 마감이죠. 자, 그럼 요 분기를 딱 하는 순간 현금 과부족 2만 원 차변에 하는 순간 현금 과부족 잔액은 0이 되는 거지. 원인이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 과부족은 마감을 하면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거지. 일단 기계적으로 대변이죠. 그럼 잡이익이나 잡손실이 와야 되는데 대변에 오는 건 잡손실이니 잡이익이니? 잡이익. 잡이익이죠. 장부와 실제 간에 2만 원 차이가 난 건 즉 실제 현금 2만 원 더 많은데 그 얘기는 장부가 2만 원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2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장부가 그 2만 원을 놓친 거지. 근데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 수익이지. 그러니까 이 회계 담당자가 수익 들어온 걸 놓친 거야. 결산일까지 그 수익이 뭔지 어떤 수익인지는 못 밝혔어.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수익으로 잡아주는데 어떤 수익인지 모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그냥 잡아주는 거지. 원인 불명의 2만 원 수익을 이 잡이익이 캡처 잡아주는 거지. 자, 요 차변의 현금 가부족 2만 원은 뭐다? 어떤 분계다? 그렇지. 현금 가부족 계정은 다음 회계 기간을 끌고 가지 않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을 0으로 마감 치는 계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감하는 계정이었고 마감이 뭐라고? 임시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 대변의 잡이익 왜 잡아주는 거다? 논리적으로 수익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 위에 분계는 그렇지. 장부와 실제 간 2만 원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장부를 2만 원 현금 증가로 수정해주고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일단 2만 원을 뭘로? 현금 가부족으로 잡아주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현금 가부족은 다음 회계를 끌고 오지 않기 때문에 마감하고 동시에 뭡니까? 수익의 증가 맞으니까 수익의 증가 기록하는 거고. 분계가 두 줄 일어나야 되는데 그치? 근데 지금 답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니 분계가 두 줄인 게 없죠. 자, 대변의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치? 요거. 차변의 현금 과부족 2만 원. 첫 번째 줄에서 대변에 뿅 나타났다가 두 번째 줄에 차변에 뿅 나타났지. 동일한 금액이. 그치? 그러면 얘는 분계에서는 나타났지만 실제 뭐야? 잔액이 0이 됨으로써 결국 뭐예요? 장부에 미친 효과는 없는 거지. 현금 과부족 2만 원은요. 대변에 뿅 나타나고 그치? 첫 번째 분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에서 차변에 뿅 나타났지. 분명히 자취는 남겼어요. 그런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일까? 자, 요 현금 과부족 대변에 2만 원, 현금 과부족 차변에 2만 원. 요거는 결국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이 현금 과부족 2만 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상계. 그리고 뭐다?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잡이익 2만 원. 요 분계나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치? 둘이 쌤쌤이야. 분계 두 줄로 하나, 분계 한 줄로 하나 똑같아. 분계 한 줄 끊는 거는 베테랑이 하는 거야.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건방진 거지.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치?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잡이익 2만 원.